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김종민 조응천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불이 난 집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곧 막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원들의 출석률을 결정할 북극 한파가 변수로 꼽힙니다.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3대1로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이 2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이 된 미래대 연합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하나의 정당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먼저 연대하고 이준석 신당 등까지 아우르겠다는 건데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될 때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선 미래대연합은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단일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2월 초 중순 가급적이면은 설날 전에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밥상에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등 나머지 4개 신당 세력과 힘을 합쳐 거대 양당에 맞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밑에서 실무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바람대로 하나의 빅텐트가 설 연휴 밥상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일단 자체 신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정당법상으로는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그 10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떴다방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견제구를 날렸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 제3지대 통합론에 대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지향점은 물론 지지층의 성향도 다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제3지대 세력 모두 각계 약진으로는 거대 양당에 맞서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지분은 물론 총선 이후 역학구도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한 배를 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6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다시 한번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공천 전국을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내리 6선을 한 부산에서 7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 상임고문 역할에 머물며 현실 정치와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19,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부산 중영도구에 다시 출마하기로 한 겁니다.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중영도구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뒤 총선 출마 의사를 접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낙하산 공천 같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 역시 선택지에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한 건데 상황이 비슷한 다른 강세 지역과 맞물려 여당 내 집안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당장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 갑에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등의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각각 홍석준, 김영식 의원이 버틴 달서갑, 구미을 같은 지역에서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천 주도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현역 물갈이는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당내 3선 의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탐색전에 집중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지역 순회 행보를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공약개발본부를 띄우며 정책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공천 일정과 방식은 오늘 첫 공관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인데 갈수록 거세질 여당 내 집안 싸움은 어떻게 중재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 공천심사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막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도 공정성 시비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예비후보 검증대를 통과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친명 낙하산 공천의 시발점 아니냐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분류돼 문제가 없고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단계에선 더 엄격한 심사가 예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논의할 때는 실제로 공천을 받거나 또는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겁니다. 부글대는 건 친명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을 이끄는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과거 성추행, 음주운전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강 특보는 일단 당을 위해 꿈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지만 앞서 정의찬 특보나 이경 상근 부대변인 등의 출마 좌절과 맞물려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내 시선은 공관위로 명단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비율에 따라 내용이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가 갈수록 거세지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밖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는 수사팀과 김 청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토론을 벌였는데 참사 전에도 인파 밀집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7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결국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한 명 빼고는 위원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년째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김 청장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권고의 강제성은 없는 만큼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불기소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인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번 심의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조성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에 제출한 송 전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서 부회자금 조성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은 걸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정황을 재구성했는데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돈봉투 10개를 살포한 뒤 추가로 돈봉투 10개를 받아 송 전 대표에게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로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봄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이는데 두 나라의 무기 거래도 협의 내용으로 거론됩니다. 보도에 서봉욱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지 시간 16일에는 최선희, 라브로프 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такой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етит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Сроки такого визита будут.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춰 17일까지 나흘간 러시아를 찾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도 직접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언론들은 물론 AP 등 서방 언론들도 협의 내용 중 양측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거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There are fears of increasing weapon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Moscow scrambles to replenish supplies for its war in Ukraine. 북한과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며 근거 없다고 일축한 러시아. 하지만 자국 전문가들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해 군사 장비와 포탄이 필요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양측 협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치러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입증될지 주목됩니다. 공화당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7시 아이오와의 99개 카운티 1,600개 선거구에서 당원 대회를 실시해 자정인 우리 시간 오후 3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트럼프의 독주가 실제 표심으로 확인될지와 헤일리와 디센티스 간 2위 경쟁 결과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기 타이완 총통이 당선된 이튿날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새 지도부를 겨냥해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표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온 비공식 대표단이 반중 독립을 표방하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希望美国能够持续支持台湾，深化台美在各领域的互利合作。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나 변함없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ty in the relationship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and for common efforts to preserve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다만 과거 관례에 따른 대표단 파견이었고 중국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양안 관계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고 서둘러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는 걸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민진당을 향해서는 독립은 곧 죽음의 길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台独从来不可能成事，过去不能，今后更绝不可能。 같은 날 남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는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12곳으로 줄었습니다. 타이완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민진당의 입지는 4년 전보다 좁아졌습니다. 중국은 차기 정부가 강력한 독립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표적 공세를 높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5일 예멘 남부 아덴에서 남동쪽으로 177km 거리 아덴만에서 선박 한 척이 미사일에 좌연을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며 공격을 당해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미군 중부사령부도 인명피해와 심각한 선박 파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가자 지구의 전후 구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 합의나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입니다. 갈란트 장관은 내각 안에서도 강경 일변도인 네타냐후 총리와 그 주변의 극우파 강요와 대립하며 이견을 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다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 중인 약 130명의 이스라엘 인질의 생사와 관련해 하마스가 심리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튜브에 수소 투자를 홍보한 업체가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배우를 투자 전문가로 속여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독자 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김호준이라는 인물이 부업으로 일반인보다 60배 넘는 자산을 모았다며 수소 투자를 권유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수소 투자는 거기에 딱 최적화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난달 말 직장인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업체에 200만 원을 입금해 실제로 수익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모두 2천만 원. 하지만 며칠 뒤 업체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익금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남성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와 한패가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자 대본을 받고 투자 전문가를 연기한 거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광고로 쓰일, 즉 참고용,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물에는 연출된 상황이라는 문구조차 없어서 홈페이지에 적힌 정보도 허위 사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적었지만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도 직접 가봤더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같은 대표자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지만 수소를 투자하는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만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와 홈페이지 IP 주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나 어느 한 명이 일부러 불을 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아동권리단체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초등학생과 아이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앞에는 건물 잔해물과 집안에서 나온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어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은 발화 지점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해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너 군데 방,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흔적만 지금 저기 했지 그게 화재 패턴으로 이어졌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0대 남편은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나 둘 중 한 명이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척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방화 등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은 최근에만 울산과 전북 익산, 충남 태안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영리단체는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비극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정교한 원인 조사를 통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 사망 검토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 A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초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아궁이 불티가 집에 옮겨 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전 도마동에서 SUV가 건널목을 지나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문턱을 낮춰도 정작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비 사업의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실은 우리도 되면 좋은 거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현수막은 다른 단지 곳곳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다 노인들이 살잖아, 전부 다. 강남 걷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많으면은 힘들지, 돈들이 없죠. 높은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재건축을 발목 잡는 실질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재건축 첫 관문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재건축에 나서는 곳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만큼 낮아질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총선 전에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된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 알림이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운전자와 하이패스 가입 운전자를 통틀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 영향권에서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3도, 파주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7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5도 등으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공식 러시아 방문에 맞춰 북한과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초청이 이루어진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단거리에서부터 중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기습 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급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자세한 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믿음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하지 않아도 돼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균 비행 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평양에서 서울 도달 시간이 1분대로 짧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데 활공 등 변칙 기동까지 갖춰 관측과 요격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가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본 방위성은 500km를 날았다고 전하는 등 많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고도를 높여 발사하면 괌과 주일 미군 기지 등이 타격권에 듭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평양을 떠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방러 기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양자 간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 주소인 GP에 대한 우리 측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파괴한 우리 측 GP에 대한 우리 측의 현장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원식 장관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은 지상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에게 4월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를 단독으로 추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 일정을 잡고 윤익은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회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오늘 창당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는 오늘 서울 동작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당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조응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도 참석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대담 영상도 오늘 공개되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건데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 정당 논란이 거셌던 만큼 거대 양당의 선거제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비례연합 신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 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수대 진보 1대1 구도 형성이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압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는 현행 제도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예전의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병립형 회기를 일찌감치 못 박았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은 여전히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비주류에 잇따른 탈당 등 내용이 가속된 뒤부터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는 야권 내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걸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쪽하고 의견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현행 제도를 놓고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꿈틀대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로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청장이 사법부 소명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현재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일성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입니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법원의 중축격인 고등법원 판사가 10명 넘게 사표를 낸 가운데 천 처장은 고법 판사들의 반복되는 대거 사직과 법관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 등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결책으로 고등법원 판사를 임용할 때 지방법원 판사의 기수 기준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 교체에 따른 심리 중단과 선고지체를 줄이기 위해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교체 주기를 3년과 2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리는 예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천 처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거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옵니다. 압수는 몇 박스 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이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3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민원 상담팀과 운영 지원팀에 있는 직원 컴퓨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이나 특정 매체 이름을 검색해 나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류일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누군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 움직임의 노조는 먼저 제기된 건 민원 사주 의혹인데 정보 유출 의혹 강제 수사가 앞섰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 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가 얼마 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민원을 제기한 6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류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건으로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회의 도중 욕설 문제로 야권 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는 등 방심위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 청두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 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의식적으로 그런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 시도 등의 혐의를 받는 대 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봤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람이 엄마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댕대장부터 무죄가 된다고 하니까 난 숨 안 쉬는지도 혼절했는지도 몰랐어요. 공소 사실에 의해서 증거가 다 인정이 됐는데도 부적절하지만이라는 왜 단어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는 직무유기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그 판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아주 유족들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항소해서 반드시 유죄로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영재고나 특목고 지망생이 일반고 지망생보다 최대 6배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당국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격차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매달 150만 원 넘게 사교육비를 들이는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고 준비생의 경우 42%로 일반고 준비생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영재학교 지망생도 월 150만 원 이상 쓴다는 학생이 25%나 돼서 일반고의 3.5배 수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과학고와 영재고 준비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영재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는 건데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육에 매달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일반고 1학년은 7.1% 수준이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배가 넘는 43.8%, 과학고는 38.5%, 자사고는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격차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65.7%가 고교 서열화를 문제로 꼽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95%가 넘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수업 내용을 미리 배워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민단체는 정부가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통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막판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단체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한 만큼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증원 규모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며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져 다음 달쯤 발표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에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담센터에서 종합심리평가를 운영해 청소년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원이 먼저 위기 청소년을 찾아 상담하는 시간을 기존의 하루 10시간 반에서 14시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시카와 노토 반도 강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피해 지역을 찾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기시다 총리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와지마시와 스지시에 있는 대피소를 찾은 뒤 주민들과 지자체의 요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なんとか石川県を助けてくださ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정부 예비비에서 1,000억 엔, 우리 돈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自治体に代わって国が責任を持って本格復旧まで行う権限代行等を緊急に実施することとし、国土交通大臣に指示を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은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뒤입니다. 이에 현장 시찰이 너무 늦었고 각 방문 지역에 머문 시간도 30분에 불과하다며 피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61%가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한 여론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 쇄신 본부를 설치했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5%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쇄신 본부에 참가한 아베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비자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 기시다 총리가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정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보잉은 미국에서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9 항공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딜 보잉 여객기 부문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37 맥스9 항공기의 품질 점검을 추가로 하고 문제가 된 부품을 제조한 공급업체에 점검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국교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나우루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이 나우루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주고 단교를 유도했다며 민주선거의 승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선거 이틀 만에 나온 나우루의 단교 선언으로 타이완 수교국은 과테마랄라와 파라과이 등 12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이스라엘 국적의 선수가 경기 도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관련 세리머니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은 안탈리아 스포르 구단 예헤즈켈이 골을 넣은 뒤 카메라를 향해 왼손을 들어올리는 세리머니를 했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왼쪽 손목을 감싼 붕대에는 100일, 10월 7일이라는 전쟁 개전 시기 문구와 함께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한파 경보가 내려진 연천과 철원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나 경사로에는 여전히 도로 살얼음이 남아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